반갑습니다. 스마트 피그 클리닉의 이경훈 원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면,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수정 전에 좀 일부 자료가 되겠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준비를 처음엔 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잠시 보니까 성적 관련된 내용들 다 말씀해 주셨고, 다 아시다시피, 이 한돈팜스 데이터 기반의 자료인데요. 좌측의 숫자는, 맨 좌측의 숫자는 PSY고, 가운데는 MSY, 맨 오른쪽은 출하율형인데, 윗칸의 것은 2018년도 기준이고요. 아래 칸은 2023년입니다. 5년 동안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PSI는 1.4도 증가했고 MSI는 0.5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이니까 1년간 0.1도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죠.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이고요. 우리나라의 양돈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주제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이후 후에 폐사가 거의 4두꼴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모던 두수를 아직 100만 두는 이제 안 넘지만 100만 두라고 가정할 때 이후에 연간 400만 두가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경 소장님께서 추정하시기로는 피그 플랜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총산 대비 출하 때까지 약 1000만 두가 죽는다고 했을 때 한 40% 이상은 또는 절반가량은 이후에 죽는 거죠. 이렇게 따졌을 때 평균 폐사율은 한 15% 정도 되겠는데 덜 죽이는 농장은 한 10% 미만, 근데 많이 죽이는 농장은 40% 이상이 되겠죠. 우리 현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지금 현재도 이후 폐사율이 40%가 넘는 농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기 진료하고 있는 농장들의 이제 연도별 MSY 변화인데요. 이것을 자랑 삼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성적이라는 것은 매년 꾸준히 성적이 개선이 돼야지만 양돈 농장도 어떤 경쟁력이 생기는데,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농장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농장들도 보다 보면 매년 조금씩 성장을 하는 농장도 있고, 성장하다가 다시 또 꼬꾸라지는 농장들도 있습니다. 한번 꼬꾸라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빠르면 1, 2년 안에도 될 수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는 3년 이상도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농장의 성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적이 바탕이 돼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바탕이 되니까요. 성적이 되게 중요한데 한번 성적이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고, 잘 가던 농장들도 자칫 잘못하면 3년에서 5년 주기로 성적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봤을 때는 양돈 농장의 성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농장들의 문제점들을 좀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간단하게. 크게 6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는 후보돈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산차 구성 문제, 그 다음에 수태율 분만율과 관련된 문제, 분만사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질병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앞서서 벌써 연자들께서 다산성 모돈의 문제하고 혹서기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무더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질병으로 여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기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생략하고요. 제 분야의 쪽에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4번이죠. PRRS, PED, 인플루엔자와 같이
번식과 자돈의 생산성에 피해를 주는 질병에 관해서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RRS, PED,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들어보신 기억이 있겠지만 3P, 4P라고 들어보셨죠? 앞에 P자가 들어가 있는 질병들의 항목들을 가지고 4가지 P자 질병들, 뭐 3가지 P자 질병들 해서 3P, 4P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4P, 3P가 아니라 이제는 PPS,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세균성 질환이 주가 아니라 다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여기에 플러스 과외로 나와 있지만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ASF도 마찬가지고 다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들에 대해서는 항생제가 듣나요? 전혀 안 듣죠? 그렇다면 농장의 생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죠? 차단 방역입니다.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들어왔다 그러면 백신이 됐든 백신으로 부족하다면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항바이러스가 됐든 면역 증강제가 됐든 이런 것들도 써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다른 방법들도 도입해서라도 농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PPS 바이러스성 질병 중에 첫 번째 인플루엔자입니다. 돼지 인플루엔자.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질병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돼지 인플루엔자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는지를 좀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차단 방역이 중요하고, 그동안에는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감으로 알았죠. 왔다 간 것 같아. 뭐 이렇게.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왔다 가면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가 안 돼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자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언제 문제되느냐? 여름철이 지나고서 더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자료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인플루엔자는 인수공통 전염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농장 직원분들은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PRDC의 주 원인체죠. 번식질환 피해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호흡기 피해도 주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PRRS 양성 농장에서 더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때문에 유산을 해도 확인을 못하는 게 유산 태아를 갖다가 검사를 하면 양성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태반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뭐가 나오죠? PRRS가 나오죠. PRRS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자, 제가 2021년도에 제가 정기진료하고 있는 농장들에서 7군데에서 인플루엔자 항원을 검출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7군데에서 6군데가 검출이 됐어요. 주로 언제? 6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폐에서만 분리를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항원 분리가. 폐에서 분리한다는 게. 근데 7군데에서 6군데가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이 됐고요. 대부분 다 자돈, 육성돈이고요. 그리고 이 농장들 중에서는 7군데 중에 2군데가 PRRS 음성 농장이에요. 근데 PRRS 음성 농장 한 군데에서도 인플루엔자가 문제가 됐고 항원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PRRS 음성 농장입니다. 모든 275도짜리인데 보시면은 지금 저 돼지들이 상태가 뭐냐? PRRS 음성 농장의 돼지라고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PRRS가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해갖고 막 농장에서는 CPX가 걸렸죠. 고열이 나고 애들이 위축이 되고 기침도 하고. 검사를 의뢰했어요. PRRS 항원 나오지 않았고 인플루엔자 항원만 검출이 됐습니다. 몇 월 달에? 8월 달에. 71년. A 농장은 모든 2100두고요. 이 농장도 역시 여기는 PRRS 양성 안정화 농장입니다. PRRS 양성 나오고 당연히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는데 언제 나왔냐면 6월달, 11월달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문제가 된 거죠. B 농장은 모든 600두 농장이고요. 역시 PRS 양성 안정화 농장인데 11월 달에 저런 폐에서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이 된 겁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21년도를 상태로 봐서 제가 농장인들의 인플루엔자 감염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2년 동안에 한번 좀 지켜봐 오고 한 것을 감염 진행도를 한번 그려봤던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차단 방역인데 차단 방역이 뚫려서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들어오면 어디로부터 들어올까요? 후보돈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후보돈을 통해서 들어오면 분만사 내에서 임신사 내에서 바이러스가 증폭이 되고 포유 중에 모돈을 통해서 포유자돈한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행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별로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유가 되면 합사가 되고 50일령 때부터 칙칙거리는 소리가 이제 자동사에서 많이 들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0일령이 넘어가면서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 기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출하 때까지는 엄청나게 커지죠. 그리고 그 사이에 위축도nor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별표, 노란 별표가 보이시는데 이때가 감염이 가장 농장 내에서 활성화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항원 진단이 되게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좀 쉬워진 게 있습니다. 농장 내 상제 감염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저처럼 부검을 통해서 이건 인플루엔자 같아. 그래서 검사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 구간에서 아까 언제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자동 구간에서 50일령 때입니다. 자동 구간에서 구강액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로프를 매달거나 아니면 워터컵이나 이런 습식급이기 워터컵이나 이런 물들로 해도 충분히 돼요. 그래서 구강액을 통해서 검사를 하면 자동군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편은 지금 돼지수의사회하고 검역검사본부하고 공동연구조사 지금 사업인데요. 보면 비강수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유두수압, 포유모돈의 유두수압도 해보고 자동사에서의 구강액도 추출해보고 그 다음에 환돈의 폐조직에서도 검사를 해봤는데 우측에 보시면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온 양성률 건수가 구강액입니다. 50%가 넘었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장이 50% 이상에서 농장에서 인플루엔자 양성이 나왔는데 어디서냐? 자동사 구강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나면 농장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상제 감염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고요. 이 상제 감염된다는 것은 이 항원뿐만 아니라 항체 양성률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군데 농장의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의 혈청 검사 결과편인데요. 31령, 51령, 71령, 111령, 131령, 150일령까지 단계가 있고요. 3개 농장을 한 겁니다. 자, 이해를 좀 쉽게 하시기 위해서 B 농장부터 보겠습니다. 우측 맨 하단을 보시면 이 농장은 PRS 양성 안정화 농장인데 인플루엔자 백신을 한 번도 적용을 하지 않았던 농장이에요. 지금까지도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31년과 51년째 항체 양성률, 항체가가 아니라 5마리를 구간에 5마리씩을 체열을 했을 때 5마리 중에 몇 마리가 양성이 나왔느냐를 항체 양성률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항체 양성률이 몇 프로인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항체 양성률이 백신을 하지 않는 농장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0%도 나오죠. 0%. 냄새 제거제 0%가 아니고요. 0%가 나옵니다. 항체 양성률 0%. 근데 여기 71령 때 보시면 어떻죠? 노란색 바탕으로 바뀌면서 항체 양성률이 75%, 100% 막 이렇게 되죠. 백신도 안 했어요. 특히 자돈의 백신도 안 했어요. 근데 양성률이 갑자기 0%에서 100%로 놀랐다? 어떻게 된 거죠? 감염이죠.
동군 내에서 이미 상제 감염돼서 돌고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바로 위에 C농장을 보실까요? C농장은 19년 7월부터 2000년 9월 때까지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7월 달에는 전 구간이 다 0%예요. 이때 당시 수입 후보돈을 들어왔는데 그 후보돈이 기침을 너무 많이 하고 죽기도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었어요. 그 전까지는 다 0%였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양성률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다시 낮아졌어요. 근데 71년 구간에 굉장히 높죠. 뒷구간에도 높아지고. 이게 한번 돈다는 겁니다. 계속. 비육 구간에서 높아진 애들이 결국은 자체 선발 후보돈에 의해서 번식돈으로 가면 다시 또 항체 양성률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어쨌든 백신을 안 했을 때는 밑에 농장과 비슷하게 71년 때 항체 양성률이 높아졌죠. 자, 22년도 6월 달부터 번식동군의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31년, 51년 때 항체 양성률이 높아지고 뒷구간에 항체 양성률이 0%가 됐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유자돈 때 수직 감염을 제대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이. 그래서 뒷구간에서 이제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여기는 PRS 음성 농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화가 빨리 된 거예요. 맨 좌측의 농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2000년 9월까지 백신을 안 했죠. 여기도 비슷한 형태를 보입니다. 71년대, 111년대 항체 양성률이 높아져서 좀 가죠.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는 31년, 51년대 항체 양성률이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감염 시기가 71년대가 아니라 131년대로 뒤로 늦춰지죠. 야외 감염 시기가. 번식동군의 모체항체 수준을 높아져서 분만사 내에서 인플루엔자 감염을 낮춰주니까 감염력이 떨어지고 뒷구간으로 감염 시기가 늦춰졌고 71년 때 나타나던 질병의 문제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농장 내에서도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했던 것은 항원 진단만 하려고 했어요. 되지 않는 항원 진단. 근데 이제 그 항원 진단도 이제 쉽게 될 수가 있고요. 항체 프로파일링을 계속적으로 양성률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PRS 음성인 농장은 인플루엔자 안정화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PRS 양성인 농장에서는 감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늦춰지고 피해를 줄일 뿐이지. 그래서 PRS 양성인 농장에서 인플루엔자 통제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화시킨 도식화인데요. 백신 접종한 농장과 안 한 농장에서의 이 항체 흐름인데 31년대 항체 항성률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31년대 항체 항성률을 높여서 분만사 내에서 수직 감염되는 인플루엔자를 차단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 혈청 프로파일링에서 맨 좌측에 있는 농장의 사례입니다. 이후 육성률의 변화인데요. 22년도 6월 달부터 번식동군의 백신을 했어요. 백신을 했으니까 육성사까지 가는데 몇 개월이 걸릴까요? 출하까지 가려면 5, 6개월 걸리잖아요. 11월 달서부터 12월 달부터 육성률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23년도, 24년도 육성률이 좀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연도별로 이후 육성률을 막대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번식동군의 인플루엔자 백신을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에 육성률의 차이가 약 3% 정도 차이가 났더라. 이게 육성률만이 아니고 인플루엔자가 문제가 되고 나면 기침이 증가하면서 위축 판매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증가를 해요. 근데 그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번외로 이 A 농장이 아니라 다른 두 농장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번식돈에 접종하고 났더니 총산과 포개두수, 이유두수가 조금씩이라도 다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이 번식 쪽에도
인플루엔자가 번식 쪽에도 문제가 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적용했을 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더위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른 나라,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다르죠. 이 무더위가 질병이에요. 질병 수준의 만큼 우리 한돈 산업의 성적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중에 인플루엔자가 3분의 1 정도는 차지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해결책은. 뭐죠? 백신 하십시오. 검사해보고 백신 하십시오. 문제가 된다면. 그리고 매년 6월달, 12월달에 그래서 백신을 하시는 겁니다. 2번. 두 번째 질병입니다. PPS 중에 PED입니다. 올해 5월 7일 날 발표된 뉴스 자료인데요. 1분기 PED 급증, 농장 강타, 어마어마하게 발생 건수가 이미 작년 발생 건수를 초과했다. 막 이렇게 나오죠. PED는 오래된 질병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근데 2013년도 11월 이후에 미국에서 들어온 이 G2B 타입의, 이제는 그건 다 아시겠죠? 제노타입, G2B 타입의 PED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장관 면역이 되게 중요하고, 차단 방역도 중요하고, 장관 면역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번 농장에 들어오면 보통 짧게는 2주치, 길게는 4주치의 자돈 손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제를 해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이죠. 차단 방역 굉장히 중요한데 차량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백신 중요합니다. 백신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번 분만사에서 문제가 되고 지나간 이후에는 뭐가 필요하겠죠? 이 PED 바이러스를 농장에서 밀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 작업은 결국은 피트 비우기와 올인 올아웃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요즘 농장들이. 왜? 여름철 되면 처리 물량 많아지죠. 이거 돌리려면 부족하죠. 처리 용량은 부족하죠. 쉽지 않다고들 말씀하십니다만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검역원의 카이스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올라와 있는 질병 발생 통계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연간 PED 발생 건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2013년 11월 이후에 급격히 발생 보고가 늘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몇 년마다 동그라미가 보이죠? 4년이죠. 왜 4년이라는 게 인터벌을 두고 이렇게 튀었을까요? 모든이 갱신되어 있는 시기를 한번 세보세요. 우리 83 차면 거의 도태되지 않습니까, 요즘? 신규, 처음에 PED가 막 터진다고 그럴 땐 백신들을 하세요. 근데 좀 잠잠해지면 그 다음에 백신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면 또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면역이 한번 생겼던, PED가 많이 발생될 때 생겼던 모던들은 4년 후면은 다 없어졌어요. 다 갱신이 돼서 새로운 동물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백신을 안 하니까 어때요? 백지 상태죠. 그런데 도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무조건이죠. 이거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맨 끝에 우측에 2024년인데 별표를 쳐놨죠. 그럼 올해는 왜 그럴까요? 예년 같았으면 발생이 줄어야 되는데 올해는 왜 늘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생산이 늘기는 했어요. 위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자돈이 여기저기로 막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출하 차량은 부족해요. 아는 사람들끼리 또는 비슷한 농장끼리 출하 차량이 막 움직였고요. 겨울철이니까 바이러스는 잘 죽지는 않아요.
출하 차량들이 나와서 수세 소독한다고 해도 바이러스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PED가 농장 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제 감이기는 합니다. 이건 뭐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최근에 고병원성 PRS가 발생된 농장에서 그리고 나서 PED가 연달아 발생되는 사례들이 많았고요. 또는 PED가 터지고 나서 고병원성 PRS가 감염된 농장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뚫린 구멍이 또 뚫리는 거죠. 자,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뭐 굳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새로운 2013년 11월 이후에 들어온 이 PED 바이러스는 예전에 국내에서 있던 그 PED 바이러스와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요 곤봉처럼 보이는, 그림의 곤봉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곤봉 모양에 맞는 항체가 돼지들한테 있어야지만 이 바이러스가 세포에 붙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건데, 기존에 만들어진 백신들은 안 맞는 거예요. 부착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죠? G2B 백신을 써야 한다 라고 얘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바이러스를 가지고 만든 백신들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독 백신이 먼저 나왔고 지금은 생독 백신들도 나와 있어요. G2B 타입의 백신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 G2B 기반 백신들로 한 생사사 백신들을 조합해서 사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ED가 발생하면 몇 주 정도 간다고 그랬죠? 보통 2에서 4주 정도 가거든요. 짧으면 2주, 길면은 4주, 5주 갑니다. 피해가 한 2주치, 4주치가 나고. 근데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먹이고 찌르고를 보통 3주 간격으로 권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 몇 주예요? 6주에.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급할 땐 먹이고 찌르고를 동시에 해라. 언제 기다립니까? 빨리 해라. 왜 가능하냐면, 먹이는 건 장관 면역을, 이게 생독 백신을 통해서 장관 면역을 하는 거고, 사독 백신은 근육 주사를 통해서 혈중앙 체가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루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급할 땐 분만사에서 이유시키려고 하는 애들에서 PED가 설사가 왔다. 그러면 바로 먹이고 찌르고를 동시에 하라. 그러면 짧아질 것이다. 올해 3월 16일 날 제 사무실의 근처에 있는 농장에 PED가 왔어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는 이제 PICC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건데, 이게 주차별로 이유 두수의 막대 그래프거든요. 보시면 이 중간에 뚝 떨어졌죠. 3월 14일 이유자 둔 애들이 여기고, 3월 16일 날 왔는데, 딱 요만큼만 떨어졌습니다. 1주치 정도의 자동만 손실을 보고 그 이후에 발병도 없고 다른 데도 전이도 안 됐어요. 깔끔하게 끝났는데 어떻게 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이고 찌르고 동시에. 예전에는요, 먹이는 생독 백신이 없을 때, 그러니까 G2B 타입의 생독 백신이 개발이 안 됐을 때 사독 백신만 가지고선 통제를 할 때는 약간 좀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인데, 분만사에서 계속 백신을 하고 있었죠. 기존 백신들로. 잘 안 돼요. 새로 나온 백신을 2014년 10월 때 하기 시작했더니 PED 항원이 분만사에서 15년 1월 달까지 검출이 됐습니다. 분변 내에서. 근데 이제 사독 백신, G2B 타입의 사독 백신을 적용하니까 그래도 효과가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분만사에서 3월 달부터 한 5개월 걸렸죠. 분만사에서는 이제 검출이 안 돼요. 그러더니 어디서 나오냐면 자돈사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요. 이제 육성비육사에서 나왔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분만사 내에서 PED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상재화되고 만성화되지 않게끔 하려면 그 이웃 땅까지 고민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만사에서 PD 항원이 검출이 안 되고 피해가 없어졌으면 이 항원 음성의 자돈들이 넘어가서 재감염이 안 되도록 환경을 제공하도록 자동차 피트비우기를 시행을 해야 되고, 분만사 내에서도 혹시 모를 PD 바이러스를 위해서 피트비우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트비우기 올인원하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혈청학체과를 통해서도, 중화학체과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순환 감염되는 걸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피해를 만성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트비우기와 올인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장은 PED 음성이에요. 근데 비육장, 위탁장에서는 PED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0년도에 이 사례인데, 이 농장에 자돈에 오주령 때 비육장의 회장염도 같이 문제됐어요. 회장염 PED가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돈 오주령 때 본장에서 회장염 백신과 PED 생독 백신, 새로 나온 G2B 타입의 생독 백신을 섞어서 자돈한테 먹였어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보내니까 비육장이 깨끗해졌어요.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고요. 이제 백신을 뺐죠. 자, PED 쪽에 정리를 좀 드리자면 더 이상 인공감염 하지 마십시오. 인공감염 하면 내 농장은 살짝 좋을지 몰라도 만성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주변 농가를 또 힘들게 할 수 있는, 우리 한돈 산업 자체를 힘들게 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2세대 백신, 2B 타입의, G2B 타입의 백신을 믿으십시오. 백신을 했다. 나는 백신을 했어. 뭐 안 했어. 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백신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주변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되는 시기에만 하고, 올해는 PED 발생이 많대. 백신해. 이제 좀 조용해졌어. 백신하지 마. 돈도 많고 그거 해봤자 스트레스만 받고 왜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급할 때는 먹이고 찌르기를 동시에 한다면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예전의 피해를 보다 반으로 줄일 수 있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G2B 타입의 먹이는 경구 백신은 그 pH에 좀 영향을 받아요. 낮은 pH에 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백신을 하기 전에 혹시라도 사료 내에서 유기상 제제를 첨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게 있다면 빼셔야 됩니다. 또 추가 사항은 농장 내 바이러스를 빨리 안정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백신 이후에 항바이러스제 같은 것들을 좀 첨가해줘서 빨리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발병 원인은 인공감염을 통해서, 인공감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상재화되고. 감염을 예전에 약하게 하니까 잘 안 됐다고 해서 더 세게 합니다. 더 많이 먹여요. 더 많이 배출되죠. 그럼 분만사의 바이러스 더 많이 돌아요. 그렇게 강하게 면역이 된 애들은 유선 조직이 망가집니다. 열 반응이 나고 사료 안 먹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걔네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분만사로 4개월 후에. 걔네들 젖이 나오겠어요? 초유 면역이 안 됩니다. 그럼 농장 내 바이러스 있는 것들이 또 돌아서 자돈한테 옮겨 타요. 그럼 설사하는 거예요. PED 설사. 또 재발하는 거죠. 인공감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분만사 포유모동 관리, 산차 구성 문제, 면역 억제 질병을 통제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자체 선발 후보돈을 쓰는 농장일 경우, 아까도 보셨지만 PED가 분만사에서 끝나고 나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죠? 뒤로 자꾸 밀려나죠. 비육사에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후보돈을 갖다가 자체 선발하는 것들을 비육사에서 키우다 보면 얘네들이 감염이 된 상태로 다시 또 임신사로 들어와요. 그럼 분만사에서 또 순환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이라이트인데요. PRS입니다. 이거는 아직 답이 없는데 저도 고민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병원성 PRS 최근에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가장 강력한 P가 되겠습니다. PPS 중에. 한번 돼지 인플루엔자하고 같이 복합돼서 발생된 사례들이 많고요. 차단 방역 중요하고 특히 차량, 아까 말씀드린 자동 추락 차량 중요하고 백신 참 민감한 얘기인데 백신 회사분들도 계시겠지만 없습니다, 효과.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테일러 메이드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좀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차단 방역 쪽, 그 다음에 한번 분만사에서 지나가고 나면 자동사하고 단계적으로 오레노라웃과 피트 비우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고병원성 PRS라고 얘기하는 것이 리니지 1 타입이라고 원 타입이 아니라 리니지 1 그룹에 이제 속하죠. 북미형 리니지 1 그룹에 속하는데 얘네들이 우리나라에는 원래 없었어요. 이 그룹의 바이러스들이. 미국에서 문제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리니지 1 그룹에 NADC 라이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PRS 항원 검사를 유전자 분석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리니지 1 그룹에 NADC 34 라이크하다, 30 라이크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병원성이 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얘네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쉽게 SBS, 방송은 SBS 이것처럼 SBS. 감염은 천천히 돼요. 슬로우. 그렇지만 증상은 심합니다. 셉니다. severe. 그래서 SBS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농장이 안정화되어 있는 농장에서 이걸 점선 테두리를 농장이라고 치고요. 안정화되어 있는 농장이라면 이런 세균성 질병들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PRS 문제도 작고 아까 김건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PRS 양성인 농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농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PRS 양성이라고 다 성적이 나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인플루엔자와 이 NAD 34 라이크한 PRS가 들어오게 되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PRS도 문제가 커지고 인플루엔자, 연쇄상구, 글래서시가 엄청 커지고요. MHR, 클로스트림 퍼플리젠스 타입 A 이런 것들이 문제가 같이 커지죠. 그래서 농장의 피해가 커집니다. 다른 사례도 있었는데 다 뺐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 관계상 때문에 뺐고요. 이 다농장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작년 4월 달에 처음 NAD34 PRS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 근데 이제 검사를 해봤었죠. 그리고 이제 검사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10월 달부터의 자료인데 4주령, 6주령, 8주령 자돈의 혈액 내에서 항원이 다 나오는 겁니다. 다. 이 NAD34 라이크한 PRS 바이러스 항원이요. 11월 달도 다 나와요. 요 표시는 좀 SLVI 등 요거 표시는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또 계속 나와요. 1월 달도 나오는데 4월 달부터 이제 4주령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5월 달도 안 나오기 시작하죠. 조금씩 늦춰져 가는 그런 상황들이 보입니다. 인플루엔자 보실까요? 아까 항체 양성률 봤지만 10월 달에는 100%, 60%, 40%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1월 달에도 보면 4주령, 6주령의 구강액에서 항원들이 나왔고 5월 달도 계속적으로 항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화가 아직 안 됐다는 거고요. 글래서 보시면 5월 달에도 항원이 계속 구강액에서 나오고요. 항체 양성률은 백신을 안 했을 때는 4주령에 0%, 8주령에 80%였는데 자돈의 백신을 시작하면서 항체 양성률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쇄성균도 4주령에서 8주령까지 계속적으로 구강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장 내
질병들이 다 튀어오르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기억해 두시라는 SLVI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SI, Serum Inoculation, 그거를 좀 더 얘기를 하자면 SLVI, 그러니까 자가혈청 내 바이러스 접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이 지금 기존 상용화 백신이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표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위표는 뭐냐면 이 농장이 작년 4월부터 이 번식돈의 NADC PRS하고 인플루엔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개월별로, 달별로 9개월 때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냐, 농장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냐를 정리한 표가 되겠고, 밑에는 SLVI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월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뭐 비슷비슷해 보이죠?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모든 폐사가요 한 10% 정도 났어요. 이 농장은 처음에 감염되고 나서 식불 유산도 한 15%, 10%, 15% 정도 난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달은 그렇게 갔다가 두 번째 달 때도 계속 나오고 사산미이라가 이제 증가를 하고요. 자동 폐사도 증가를 했는데 3개월째 되면서 조금씩 안정이 되는 듯 하다가 5, 6월이죠. 6월달, 7월, 8월, 9월 더워지는 시기 때는 좀 더 빨리 개선이 되는 듯하게 보였었던 거죠. 근데 요 사이에 보면 번식동군에 5,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PRS 백신을 10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 상황은. 제가 농장에 1월 달부터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 전 상황이니까 10번을 했는데 뭐 수태일 쪽이나 이런 번식 쪽에서는 조금 낮은 안정세를 찾은 것 같지만 특징이 뭐냐면 이 고병원성, 이 NADC 3사 PRS NADC PRS에 감염이 되면 모던들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약해지고. 건들면 유산, 뭐 식불, 고열. 괜찮은 듯한데 가만 놔두면 좀 그래도 가는 것 같아요. 건들면 유산, 식불, 가끔 폐사. 이게 문제예요. 근데 검출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11월 달부터 난산과 저유증, 고열 개체들이 좀 증가하기 시작했고 자동 폐사는 환절기를 드러나면서 다시 또 늘기 시작했어요. 안정세를 보이던 폐사율이. 그래서 20에서 25% 사이에 폐사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농장에서는 이거는 다시 또 PRS가 재발했다, 다시 또 문제가 됐다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12월 28일 날 SLVI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저하고 상의는 안 했어요. 다른 분하고 상의를 해서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너무 세게 한 거죠. 양 조절이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 야외 감염, 바이러스 감염 때처럼은 아니지만 굉장한 좀 피해를 봤어요. 식불, 유산, 폐사 나왔고요. 사산미이라 나왔고 포유자돈들 안검부종에 글래서시에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근데 이때 당시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인플루엔자 백신을 미리 좀 하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쓰고 글래서 백신을 적용을 하고 기타 면역 증강제도 적용을 하고 분만사 관리를 강화해야 됩니다. 분만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산차 관리, 1, 2, 3차. 어떻게 하느냐. 1, 2, 3차의 새끼들이 다 위축돈이다 보니 걔네들이 다 넘어가면 다 죽어요. 거의 다. 말라 죽기 시작하고 글래서에 취약하고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리제스 타입 A 질병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모든 관리에서 집중을 하면서 3개월 차부터 전체가 안정세를 갖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후 폐사율도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많이 감소를 해서 안정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 농장에 PRS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 시기별로, 타임라인별로 어떻게 할 거냐를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분만사가 안정이 되고, 번식사가 안정이 되고 분만사가 들어왔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후보든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후보든 순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재료를 뭘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 분만사 안정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대책이 생겨요. 번식 동군을 안정화시키고 바이러스 순환량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항생제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뭐 항바이러스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계속 누르고 가야 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분만사가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럼 생산된 자돈들이, 태어난 자돈들이 PRS에 수직 감염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거세익 검사를 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분만사 관리를 강화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거세익 검사를 통해서 PRS 음성이 확인된 자돈들이 넘어갈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줘야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줘야죠. 깨끗한 환경. 그래서 자돈사 피트 비우기와 올인원아웃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이 SAVAI를 시작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는 시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 대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ED 때도 얘기했는데 올인원아웃과 피트 비우기가 어려워요. 생산 뭐 하여튼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요. 못한다. 이게 문제죠. 자돈사 내에서 순환 감염을 자꾸만 늦춰주고 바이러스를 몰아내려고 한다면 무조건 필요한 게 분만사가 안정이 되고 PRS 음성 자돈이 나왔다면 자돈사 피트 비우기가 올인원아웃이 필요합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뭐 3사이트가 있으니까 모든 군에 왔으면 뭐든 다 드러내거든요. 거긴 다 비워버리거든요. 자돈사에 왔어. 드러내면 돼요. 딥합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 일괄 사육 아니면 투사이트니까. 그래서 처음에 1월 달에 갔을 때 자돈사에 다 이런 애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과 글래서 백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제제, 면역 증강제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돼지들이 많이 얘네들은 SLVI 하고 나서 태어난 자돈들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봤었죠. 성적입니다. 22년도에 이 NADC PRS가 오기 전에 이 농장의 성적이에요. 수태율 91.5%, 분만율 86.5%, 생시자고율 8.8%, 총산 13.2%, 포유자돈 사고율 7.8%. 그랬는데 작년 4분기 때 이렇게 분만율 생시사고율을 좀 감소를 했고 포유자돈 사고율을 좀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SLVI를 12월 말에 하고 나서 1월달, 2월달 성적이 떨어졌다가 3월달부터 다시 또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정상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돈입니다. 2022년에 이 농장의 그 성적이에요. 이유도수는 평균 1930도, 사고도수는 79도로 사고율이 한 4.1% 정도 됐어요. 이후에서 71년 구간까지. 그랬는데 2023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보시면 월별로 사고율이 20.2%, 17.5%, 23.4%. 그래서 SLVI를 하고 나서 1월 달까지는 27.3%까지 갔다가 2월 달부터는 안정이 되고 글래서 백신과 뭐 여러 가지들 항바이러스제 면역증강제들 사용하고 하면서 15% 떨어졌다가 12%, 13% 유도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날씨가 좋아지니까 조금 더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좋아지는데 글래서까지도 초기 글래서 폐사도 많이 줄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지령 구간에 바이러스 재감염이 일어납니다. 자돈사 내에서. 이 부분 때문에 위축이 나와요. 상당히 좀 세요. 기존의 PRS 농장에서, 양성 농장에서 보던 거하고는 다릅니다. 얘네들이에요. 기존의 PRS, 북미형 PRS 양성 농장에서 뭐 저기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냥 조금 PRS 감염됐나? 뭐 이 정도였는데 뭐 이렇게 눈충혈도 많고 애들이 많이 그렇죠. 4주령, 6주령, 8주령의 구강액을 검사해 보니까 약한 돈방들, 환돈방에서는 인플루엔자 항원이 여전히 나오고요. 글래서시아 연쇄상국에는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또 팁을 말씀드리면 습식기비기, 원형급이의 워터컵에서 검사를 한 거거든요. 이게 전파 요인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세요. 청소를 깨끗이 하고 올인 올아웃 할 때 이런 부분도 잘 컨트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NADC PRS 특징 슬로우 밭 시비어 SBS라고 말씀드렸고, 앞에 말씀드렸던 사례의 농장을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염두에 두고 미리 염두에 두셨다가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백신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SLVI가 무조건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것을 마음대로 하셔라라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정교한 작업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돼지들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판단을 하고 어떻게 적용할 건지, 어느 시기에 적용할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들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자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 감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어떻게 피해를 줄일 것이냐, 육지령 이후에 이 부분이 고민이에요, 현재까지도. 그래서 지금 사독 백신을 적용을 하는 것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답일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자, 다산다사의 한돈 농장을 다산다생의 한돈 농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들은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 질병만 말씀드리면 이 TPS 세 가지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돼지 인플루엔자 상재화 감염에 대한 부분을 피해를 줄여야 된다. 백신을 통해서. 이게 아까 사례에서 보여드렸던 그 이후 육성률 3%만 향상이 돼도 MSY 1두 정도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치료비, 그 다음에 환돈, 위축돈 판매도 줄일 수가 있고요. PED, 백신 믿고 하셔야 되고요. 인공감염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보통 PED 자연 감염돼서 문제가 됐을 때 적게는 2주치, 많게는 4주치의 자돈을 손실을 했을 때 이게 MSY로 따지면 2두 이상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백신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인공감염을 자꾸 하다 보면 만성화되고 재발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PRS, NADC PRS 같은 경우는 번식 피해와 이후 폐사율을 이렇게 좀 계산해 보면 조금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 MSY-5두 이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도 하는 농장이 15도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믿을 만한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조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PPS 차단 방역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돈, 자돈 이동 출하 차량, 자돈 이동 차량, 출하 차량. 요거. 그다음에 후보돈 순치. 백신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NADC PR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바이러스 순환 억제 체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바이러스성 질환들이기 때문에 항생제 안 되고 백신하고 타입이 안 맞으면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지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안정화 기간이 꼭 옵니다. 그럼 안정화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검사를 통해서 해봐야 된다. 각 질병별로 어떤 재료들을 통해서 안정화 검사를 할 건지 고민해봐야 되고요. 분만사까지 안정화가 됐으면 자돈사 내에서 순환 감염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자돈사의 P2B 유기 올인 올아웃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을 강조드리고요.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돈사를 하나 더 둔다면 딥합을 위한 돈사를 운영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드렸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